칠순잔치 날 아들과 며느리가 20만 원 반지하러 내쫓았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믿었던 가족도. 하지만 한 달 후 저는 70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신당한 어머니의 복수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반지하에서 펜트하우스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포기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70년 인생 최고의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려면 칠순잔치 전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날 아침 아들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칠순잔치 준비 다 됐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목소리가 어쩐지 평소보다 차분하더군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칠순잔치 할 필요가 있니? 돈 아깝다고 했잖니?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잔치를 할 기분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민준이는 한사코 칠순잔치를 해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어머니,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니, 칠순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니까 마음이 감동받았어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어머니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보통 잔치는 오후에나 한다고들 하던데 아침 11시에 식당 예약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이니?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요즘은 브런치 잔치가 유행이래요. 더 품격 있고 고급스럽다고 하던데요. 며느리 지은이도 전화를 바꿔봤더니 어머니, 정말 멋진 곳으로 예약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정말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지은이가 골라준 한복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예쁘게 해놨죠. 거울을 보니 70세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해 보이더군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딱 맞춰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은이가 연신 칭찬하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민준이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 예쁘다 하면서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식당은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한정식 집이었는데 개별 룸에서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했죠. 친척들은 왜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하더군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 싶었어요. 잔치 내내 민준이와 지은이가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려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어주고 웃음도 많이 터뜨렸죠. 특히 지은이가 어머니,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런데 잔치 중간중간에 민준이가 자꾸 전화를 받더군요. 네, 예약 확인됐습니다. 오늘 낮에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다른 약속이 있나 보다 싶었지만 오늘은 제 날이니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하더군요. 배가 너무 불러서 차에 타자마자 식곤증이 몰려왔어요. 좀 졸려서 잠깐 눈 좀 붙이겠다 하면서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죠. 차가 덜컥덜컥거리면서 요철을 지나가는 느낌의 잠에서 살짝 깼어요. 눈을 반쯤 뜨고 창밖을 보니 우리 아파트 쪽이 아니더군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아들 부부가 아까 잔치 때 누군가와 예약 어쩌고 하면서 통화를 계속하던데 혹시 다른 이벤트를 준비한 건가? 깜짝 이벤트라도 있는 건가? 그러고 보니 지은이가 잔치 내내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하면서 뭔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던 게 생각났어요. 아, 이런 게 있나 보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아이디어가 많다니까. 아는 체 하면 준비한 아들 부부가 실망할 수 있으니 자는 척하고 있다 모르는 척하고 놀라는 척해주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앞 좌석에서 대화가 들리더군요. 엄마가 싫어하면 어쩌지? 민준이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톤이었죠. 준비해놨는데 어쩌겠어요. 이미 다 됐는걸요. 지은이의 대답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잔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 갑작스럽긴요. 벌써 늦었어요. 진작에 했어야죠. 이벤트 맞구나. 깜짝 이벤트 맞아. 개모임 가서 자랑거리 생겼네. 저는 속으로 기뻐했어요. 아직도 이런 마음 쓰는 아들 부부가 있다니 정말 고맙더군요. 한 30분쯤 더 갔을까요? 차가 멈춰 섰어요. 어머니 이제 내리셔야 해요. 민준이가 저를 깨우더군요. 자동차에서 내리니 완전히 다른 동네였어요. 노후화된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오래된 주택가였죠. 골목도 좁고 건물들도 낡아 보이고. 저는 의아해하면서도 이런 주택가에 뭐가 있을까? 카페라도 있나? 그래도 아는 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놀라는 척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준이와 지은이가 어떤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춰 서더니 계단을 내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반지하에 무슨 볼일이 있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반지하 문 앞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익숙한 장식장이 하나 세워져 있더군요. 아, 이 장식장. 이거 내 것이랑 똑같네. 요즘도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구나 신기하네. 저는 무심코 말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열쇠를 꺼내더니 반지하 방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쓰던 물건들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침대, 옷장, 화장대, 식탁, 의자. 심지어 제가 아끼던 액자들까지. 모든 게 다 거기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아들 부부를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하게 됐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형편이 조금 그렇게 돼서요. 무슨 소리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아파트. 오늘 전세 뺐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새로운 세입자가 내일 들어올 거래요. 당분간 아주 당분간만 여기 반지하 방에서 생활하셔야 해요. 지은이가 뒤에서 덧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제가 말하려는데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말을 막았어요. 그만 저희들 가볼게요. 정리 잘 하시고요. 잠깐. 저는 황급히 민준이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 손을 뿌리치더니 지은이와 함께 뛰어가듯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민준아. 제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충격에 다리가 풀려서 그 차가운 반지하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습기 찬 공기가 폐를 짓눌렀죠. 창문은 턱없이 작아서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게 정말 현실인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아들이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기른 내 아들이 나를 이런 곳에 버려두고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칠순잔치라고 해서 정말 기뻐했는데 그게 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나를 이 반지하로 내쫓기 위한 마지막 식사였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아침에 잔치를 했는지, 왜 친척들을 부르지 않았는지,
왜 민준이가 중간중간 전화를 받았는지. 나는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반지하 방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벽에서는 계속 물이 스며나와서 축축했고 어디선가 나는 퀴퀴한 냄새가 목구멍까지 파고들었죠. 작은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들려왔고 새벽까지 지나가는 자동차차의 불빛이 그림자를 만들어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었던 건 처음으로 집이라는 보금자리에서 공포라는 감정을 느껴본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져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계속 떨렸어요. 70평생 살아오면서 집에서 무서움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집은 항상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는데 이곳은 마치 땅속 무덤 같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3개월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을 텐데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서류든 은행 업무든 부동산 관련 일이든 모든 걸 다 남편이 알아서 해주셨거든요. 여보, 이런 어려운 일은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저 집안일이나 하고 가끔 친구들과 수다 떨고 그런 평범한 일상만 보내면 됐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 1개월쯤 됐을 때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처럼 다 알아서 보살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아버지께서 맡아서 하시던 모든 일들, 은행 업무부터 부동산 관리까지 제가 다 이어받을게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든든한 아들을 둬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 문제도 민준이가 척척 해결해줬거든요. 어머니, 지금 사시는 아파트 전세가 곧 만료되잖아요. 제가 알아서 재계약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든지 할게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하더니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걸 처리해줬어요. 며칠 뒤에는 어머니 더 좋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넓고 깨끗한 곳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사까지 다 해줬죠. 이사하는 날 이사업체 직원들이 와서 모든 짐을 다 옮겨주고 민준이와 지은이는 새 아파트에서 청소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저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남편이 돌아가서 막막했는데 말이야. 아들이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주네.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이라고 해봤자 이사 들어온 아파트 전세 보증금 5억 원과 남편이 모아둔 적금 몇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나마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집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전세 계약은 아들 명의로 했고 저는 아예 부동산에도 가지 않고 모든 걸 민준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축한 반지하 방에 앉아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어요. 실례지만 제가 어제까지 살던 아파트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게 맞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사모님. 월세 세입자분이 벌써 입주하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월세요? 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그 집이 전세 아니었나요? 또 입술이 바싹 마르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이 거주하셨던 그 집은 지금까지 쭉 월세만 놓던 집인데요. 전세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집주인이 전세를 싫어하거든요.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의자를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죠. 그럼 보증금은요? 보증금이요? 아, 월세 보증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이에요. 월세는 200만 원이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까매지면서 현기증이 났죠. 1억이라고요? 5억이 아니고요? 5억이요? 아니에요, 사모님. 그 집 보증금은 1억 원이에요. 확실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바닥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계약할 때 민준이가 어머니 새 아파트 전세 계약하려면 5억이 필요해요. 송금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 집이었다니. 그럼 나머지 4억 원은 어디로 간 거지? 부동산에서 나와 길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어요. 갑자기 예전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민준이가 사업 투자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해요. 3억만 빌려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민준아,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특히 친구와 하는 사업은 더욱 위험해. 그날 이후로 민준이와 남편 사이가 써먹해졌어요. 민준이의 눈빛이 차가워졌던 게 기억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옳았어요. 민준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돈을 가로챈 거였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간 거였죠. 저는 그 길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몰려왔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하나뿐인 아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민준이가 갑자기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지, 왜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았는지, 왜 모든 걸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했는지. 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어머니가 뭘 모르는 걸 이용해서 차근차근 돈을 빼돌린 거였구나.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가져가 버렸어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아들까지 잃은 기분이었어요. 차가운 반지하 바닥에 앉아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하지만 전화벨만 허공에 울릴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통화 중이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핸드폰을 꽉 쥐고 있으니 손끝이 시려왔어요. 핸드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초라하고 늙어 보였어요.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결국 저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직접 찾아갔어요. 지금 형편상 버스비조차 아까웠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통장에 남은 적금이 겨우 800만 원 정도 있었지만 월세 20만 원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으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친숙했던 길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준이 집 앞에서 딩동을 눌렀어요. 민준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서 분명히 기척이 느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고 슬리퍼 끌리는 발소리도 들렸거든요. 심지어 물 끓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민준아, 엄마가 왔잖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해보자. 목소리가 떨렸지만 간절했어요.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안 계신 척 하세요. 지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엄마 목소리 들리는데 어떡해? 민준이의 당황한 목소리도 들렸죠. 계속 그러고 계시면 경찰 부르겠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다리가 아파서 벽에 기대고 서 있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부끄러움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민준아, 엄마 여기서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릴 거야. 제발 나와줘. 하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아파트를 떠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장실은 너무 더러워서 들어가기도 싫었어요. 변기 뚜껑을 열 때마다 나는 악취 때문에 구역질이 났어요. 손을 씻으려고 수도를 틀면 녹슨 물이 나와서 비누칠을 해도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주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았어요.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거든요. 청소용품을 살 돈도 아까웠고 무엇보다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이 지옥 같은 곳을 아무리 청소해봐야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화면이 가끔 지직거렸고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리모컨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늦었죠. 하지만 그나마 이 적막한 공간에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며칠째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텔레비전에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진짜 명품을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옛날 골동품을 가져와서 전문가들이 금액을 매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는데 점점 눈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스튜디오가 화려하고 전문가들도 정말 학식 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가져온 물건들에 매겨지는 가격이 신기했어요. 어떤 아저씨가 집에서 발견한 낡은 항아리를 가져왔는데 전문가가 돋보기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일제강 점기 때 대량 생산된 일반적인 항아리입니다. 가격은 5,000원 정도겠네요 하더군요. 그 사람은 실망한 표정으로 그래도 할머니 유품이라서 하면서 아쉬워했어요. 관객들도 하면서 동정하는 소리를 냈죠. 반대로 어떤 할머니는 조그마한 찻잔을 가져왔는데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이건 조선 후기 백자 찻잔이네요. 상태도 너무 좋고. 이거 정말 귀한 건데요. 전문가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더니 이 정도 완성도의 이 시대 백자라면 하면서 전광판을 가리켰어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면서 300만 원이 떴어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놀라시더군요. 더 놀라운 건 어떤 할아버지가 가져온 작은 불상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금색 불상이었는데 전문가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건 통일신라 시대 금동 불상입니다. 완전품이고 이 정도 크기의 이 상태라면 전문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억입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관객들은 하고 탄성을 질렀고 할아버지는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어요. 잠깐 우리 집에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서 거실에 쌓여있는 이사 짐 박스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폴폴 날려서 코끝이 간지러웠고 재채기가 나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디 있지? 분명히 가져왔을 텐데. 박스를 하나씩 열어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박스에는 옷가지들이, 두 번째 박스에는 그릇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박스 맨 아래쪽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쌓여있는 익숙한 모양의 물건이었어요.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니 그 아름다운 청록색 빛깔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가문의 보물이라고 엄청 아끼던 도자기였어요. 고려청자. 남편은 그 말을 입이 닳도록 했었죠. 정자야,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야. 고려청자라고 정말 귀한 거야. 그때는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여보, 가짜 끼고 살지 마세요. 그냥 예쁜 화병이잖아요. 하면서 놀렸던 기억이 나요. 남편은 그런 제 말에 발끈하시곤 했어요. 아니야, 이건 정말 진짜라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 때 어렵게 지켜낸 거야. 특히 청소할 때는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정자야, 도자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깨지면 어떡해. 하면서 야단치기 일쑤였어요. 저는 그때마다 그럼 장롱 안에 넣어두시든지라고 투덜거렸는데 도자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묵직했고 손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전등 불빛에 비춰보니 청록색 유약이 신비롭게 빛났어요. 표면을 자세히 보니 섬세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곧바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우리 집 같은 곳에 그런 귀한 게 있을 리가. 조상 덕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 집안인데 이런 보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남편 할아버지도 그냥 평범한 농부였다고 들었는데 무슨 고려청자를 가지고 계셨겠어요. 텔레비전에서는 5,000원, 만원짜리도 나오던데 괜히 방송 나가서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남편이 어디서 사온 가짜는 아닐까? 옛날에는 가짜도 많이 팔았다던데.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싹 텄어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지금 정말 절박했어요. 월세 20만 원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거든요. 하루 세 끼 먹을 돈도 아껴가면서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몇 달 못 가서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어요. 한번 알아봐야겠다. 설령 가짜라고 해도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준비를 했어요. 도자기를 다시 신문지에 조심스럽게 싸서 두꺼운 수건으로 한 번 더 감쌌어요. 그리고 제일 큰 가방에 넣었죠. 버스를 타고 여의도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꼭 안고 있었어요. 혹시나 흔들려서 깨질까봐 말이에요. 여의도 방송국은 정말 커 보였어요. 방송국에 와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 빛나고 천장은 높고 웅장했어요. 로비에는 유명한 연예인들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죠.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군요. 엘리베이터 타고 5층으로 올라가세요. 제작진이 있을 거예요. 5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다들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출연 신청실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더 빨리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방송 출연 신청 오셨죠? 이쪽에 앉으세요.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이름, 나이, 연락처, 그리고 가져온 물건에 대한 설명. 도자기에 대한 설명란에서 멈춤했어요. 뭐라고 써야 하지? 남편이 고려청자라고 했다고? 아니면 그냥 옛날 도자기라고? 어르신, 이 도자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담당 직원이 물어봤어요.
내 남편이 고려청자라고 했는데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라고 하던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도자기를 꺼내서 한번 훑어보더니 일단 외관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네요. 색깔도 고려청자 특유의 청록색이고 전문가 감정을 받아봐야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런데 출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신청자가 정말 많아서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직원이 덧붙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복잡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그래도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혹시 정말 귀한 거였나요?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했어요. 아니면 5,000원짜리였으면 어떡하죠? 괜히 온 국민 앞에서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었어요. 그래도 전문가가 외관상으로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 몇 주가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계속 그 지옥 같은 반지하 방에서 지냈어요. 몸무게가 많이 빠져서 옷이 헐렁해졌고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역시 가짜였나 보다. 괜한 희망을 가졌네.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진짜 명품을 찾아서 제작진입니다. 윤정자 어르신 맞으시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잡은 휴대폰이 떨릴 정도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께서 신청하신 고려청자 건으로 연락드려요. 전문가 사전 감정 결과 출연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정말요? 출연이 확정됐다고요? 네, 전문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계셔서요. 혹시 모르니까 도자기를 조심히 보관해 주시고 녹화 당일에 꼭 지참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 재미를 위해서 나오는 건가?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손바닥에는 계속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떨렸어요. 제발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었으면 500만 원만 나와도 이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녹화 당일 아침 저는 평생 입어본 옷 중에서 가장 정중한 옷으로 차려입었어요. 립스틱도 발라보고 머리도 다시 빗었어요. 도자기는 두꺼운 수건으로 여러 번 싸서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혹시나 깨질까봐 버스에서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꼭 안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방송국으로 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가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온통 도자기 생각뿐이었거든요. 옆자리 승객이 뭔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발 하늘에 계신 여보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것마저 안 되면 저는 정말. 방송국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출연자분들은 이쪽에서 대기해 주세요. 스태프가 안내해주는 대기실에는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어요. 다들 소중한 물건을 가방에 넣고 꼭 안고 있는 모습이 저와 똑같았죠.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는 작은 항아리를 가져오셨더군요. 이거 증조할머니 유품인데 혹시나 해서 왔어요. 하시면서 말을 걸어주셨지만 저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윤정자 어르신. 스태프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가방을 꼭 안고 일어섰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간단한 인터뷰부터 하겠습니다. 어르신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MC가 따뜻하게 말해 주셨지만 의자에 앉는 순간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손에 잡은 가방끈이 땀에 젖어서 미끄러웠어요. 오늘 어떤 보물을 가져오셨나요? 고려청자를 가져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마이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고려청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나요? 남편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라고 했어요. 고려청자라고 하면서 정말 아끼고 아끼던 물건이었는데 말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멈췄어요. 그럼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릴까요? 가방에서 도자기를 꺼내는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전문가 세 분이 앞으로 나와서 도자기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돋보기로 보고 특수한 기계로 측정하고 서로 속삭이면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고 제 심장 소리가 마이크에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는 계속 식은땀이 났고 목이 너무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어요. 첫 번째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건 정말. 두 번째 전문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확실합니다. 세 번째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의 표정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평범한 물건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전문가 선생님들 감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첫 번째 전문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도자기는 고려 중기 12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자 특유의 비색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고 상강기법으로 새겨진 문양도 당시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이어받았어요. 특히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완성도 그리고 손상 없는 완전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희귀한 작품입니다. 국보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C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수준의 고려청자라면. 첫 번째 전문가가 잠시 멈췄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광판에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숫자를 읽으려고 했는데 머리가 하얘져서 제대로 계산이 안 됐어요. 5천만 원이라고? 정말? 5천만 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5천만 원이면 대박이잖아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드디어 그 지옥 같은 반지하 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보 정말 보물이었네요. 정말 고려청자였네요. 저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제 아들 부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아들 부부가 다시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런데 MC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르신 여러분, 방송 역사상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최고가? 5천만 원이 최고가라고요?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무려 50억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50억? 50억이라고 했나요? 제가 방금 뭘 들은 거죠? 저는 다시 전광판을 봤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읽은 거였어요. 5천만 원이 아니라 50억이었어요. 평생 그런 큰 숫자를 읽어본 적이 없어서 헷갈린 거였죠.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스튜디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관객들은 와, 대박 하면서 박수를 쳤고 MC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전문가들도 서로 악수를 하면서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전광판의 숫자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MC가 마이크를 제 앞에 가져다 댔어요.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전광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려 왕실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최고급 청자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이 들려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강기법의 정교함이 당시 최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다른 전문가의 목소리도 멀게 들렸어요. 박물관에 소장되어야 할 국보급 유물입니다.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저는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50억.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MC가 다시 마이크를 가져다 댔지만 저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보물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드디어 현실감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한테 고마움이 사랑이 밀려왔어요. 어르신.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전문가 중 한 분이 다가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연구소의 김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정말 대단한 보물을 소장하고 계시네요. 이런 수준의 고려청자는 정말 보기 드문데. 교수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이해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교수님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건 혼자서 처리하기가 정말 힘드실 텐데 계속 집안에서 모실 건가요? 아니면 판매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현실이 확 돌아왔어요.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50억짜리 도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죠? 사실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살아생전에 정말 아끼던 물건이에요. 남편한테는 죄송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생계를 위해서 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현실이 초라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연이 있으시는군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럼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런 귀한 보물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거래되어야 하거든요. 방송에서는 50억 가치라고 했지만 실제로 컬렉터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으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간다고요? 이 금액도 믿기지 않는데 더 올라간다니. 경매에 출품하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이렇게 큰 물건은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제가 믿을 만한 경매 회사들을 알고 있어요. 경매. 그런 고급스러운 세계는 저와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우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교수님이 명함을 주시면서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도자기 보관은 정말 조심하세요. 습도, 온도 모든 게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국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50억을 가지게 된 건가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똑같은 길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 50억짜리 고려청자가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50억짜리 물건을 그 지저분한 반지하 방에 두고 있다고요? 만약에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죠? 만약에 실수로 깨뜨리면 어떡하죠? 만약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죠?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반지하 방 문을 열었을 때 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냄새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50억짜리 보물이 있는 곳의 냄새였거든요.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전등 불빛에 비춰보니 방송국에서 봤을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났어요. 이 동네는 치안이 좋지 않은데 반지하 방은 침입하기도 쉽고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도자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간신히 쪽잠만 잤어요. 밖에서 조그마한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문을 따려고 하는 건 아닐까? 도둑이 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시계를 보면서 긴긴 밤을 보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도자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5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 앞에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귀한 보물을 혼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아들의 행동은 정말 밉지만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이런 중요한 일에는 가족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이렇게 큰일 앞에서 혼자 있기에는 너무 두렵고 외로웠어요.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들뿐이었거든요. 한 번 더 연락해 봐야겠어. 이번에는 도자기 이야기를 하면 달라질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꼭 받아줘. 하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만 길게 울리다가 끊어졌죠. 지은이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너무 큰 돈 앞에서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너무 무거웠거든요. 안 되겠다. 직접 아들 집으로 가봐야겠어.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아들이 문을 안 열어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50억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동안 엄마를 무시했던 걸 후회할 거야. 아들이 살던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층수 버튼을 누르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얘기해 봐야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딩동을 눌렀어요. 민준아, 엄마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문 좀 열어줘.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도 들리고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겠지?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나온 건 민준이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낯선 여자였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내가 집을 잘못 찾아온 건가? 저는 황급히 문 앞에 달린 숫자를 확인했어요. 맞아요, 민준이 집이 맞아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민준 씨 계신가요? 새댁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김민준이요? 여기 그런 분 안 사시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가 제 아들 집인데. 우스꽝스러운 질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정말 심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 혹시 이전에 살던 분을 찾으시는 건가요? 새댁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며칠 전에 이 아파트로 새로 이사 온 거예요. 이전 거주자분은 이사 가서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어디로 이사 간지 아세요? 그건 당연히 모르죠.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새댁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다만 새댁이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어요. 집 볼 때 부동산 사장님이 하시던 얘기로는 이전 거주자분이 갑자기 잘 되셔서 훨씬 비싼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던데요. 잘 됐다고요? 비싼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당한 돈을 보태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였어요. 어머니를 반지하에 버려두고 어머니 돈으로 자신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휘청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가우면서도 강한 무언가였어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어요. 이건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야. 귀신이 씌었든 돈에 눈이 멀었든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반지하에 버려두고 자신들만 잘 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일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새댁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의존적인 엄마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 한 여자로서 당당하게 중심을 잡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준아, 생수가 다 떨어졌는데 인터넷으로 생수 좀 시켜줘. 민준아, 돈 붙여야 하는데 이체 좀 해줘. 항상 그랬어요. 모든 걸 아들에게 의존해서 살았어요.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인터넷 쇼핑도 은행 업무도. 잘 모르니까 아들이 잘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남편에게 의존했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들에게 의존했어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 주체적으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제대로 바닥에 땅을 딛고 살아야 해.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반지하 방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50억짜리 도자기든 제 인생이든 모든 걸 제가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저는 김 교수님 명함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교수님. 윤정자입니다.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교수님, 저 결정했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경매에 도자기를 출품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아, 정말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욱 확고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경매회사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내일 당장 만나볼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도자기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50억이라는 금액도, 경매라는 낯선 세계도,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지켜봐 주세요. 이제 제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윤정자로 살아갈 거예요.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포장하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님이 약속한 대로 경매회사 담당자와 만났어요. 서울 종로 옥션의 김 과장입니다. 교수님께 연락받고 왔어요. 3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도자기를 꼼꼼히 살펴본 후 정말 대단한 작품이네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정기 경매가 있습니다. 메인 아이템으로 출품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일주일이라니 생각보다 빨랐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경매 당일까지 일주일 동안 저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나날을 보냈어요. 도자기는 경매회사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반지하 방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야 했어요. 드디어 경매 당일이 왔어요. 강남에 위치한 서울 옥션하우스는 정말 웅장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감쌌어요. 경매장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값비싼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보였어요. 모두 여유롭고 품격 있어 보였죠.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어요. 저는 뒤쪽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서 제 도자기가 경매에 오르는 걸 지켜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서 계속 손수건으로 닦아야 했어요. 처음 몇 점의 작품들이 나왔어요. 조선시대 백자 근대 화가의 그림. 하나하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낙찰되었어요. 마침내 제 도자기 차례가 왔어요. 다음은 오늘의 메인 아이템입니다. 고려 중기 12세기 청자 상감 모란문 매병입니다. 무대의 조명이 켜지면서 제 도자기가 나타났어요. 조명을 받은 청자의 청록색 빛깔이 경매장 전체를 환상적으로 물들였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그 아름다운 빛깔이었거든요. 시작가는 30억 원입니다. 벌써 30억부터 시작이라니.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0억 있습니다. 32억 어떠세요? 저 앞자리에 앉은 한복 입은 여성이 패드를 들었어요. 40억. 금액이 계속 올라갔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50억. 경매장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의 도자기가, 당신의 보물이.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60억.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계속 나려고 해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70억. 앞자리에 한복 여성과 중간에 앉은 정장 남성이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정장 남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패드를 들었어요. 70억 있습니다. 더 높은 가격 있으신가요? 70억, 70억. 마지막입니다. 70억에 낙찰됩니다. 탁.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저는 70억의 주인이 되었어요. 경매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당신의 고려청자가 70억이래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말로 제 통장에 65억 7천만 원이 찍혔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처음에는 이제 이 지하방에서 탈출해서 투룸이라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깐 아니죠. 이 돈이면 강남의 펜트하우스라도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처음에는 화끈하게 강남 펜트하우스를 사볼까 생각했지만 곧 더 똑똑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이도 있고 앞으로의 생활비도 걱정되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좋겠다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매물을 봤어요.
이번에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가 직접 발품을 팔면서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5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발견했어요. 가격은 50억이었는데 꼭대기층은 제가 거주하고 1층은 상가로 임대하고 나머지 층은 월세 세입자를 받기로 했어요. 매달 월세로만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계산해 줬어요. 계약하는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가 직접 모든 걸 확인하고 결정한 거였어요. 이사하는 날 5층으로 올라가면서 감격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3m가 넘는 높은 층고,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강남의 전경에 숨이 막혔어요. 반지하 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참 돈이 좋구나. 내가 살면서 이렇게 호사스럽게 살 줄 어떻게 알았겠어.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늘에 계신 남편을 생각했어요. 여보, 지켜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살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한테 잘해주지 못했던 거 미안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도자기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간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매달 4천만 원씩 들어오는 월세만으로도 제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제가 혼자 해냈다는 거예요. 아들 부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들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어요.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창밖에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 후 한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강남 다가구 건물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매일 아침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고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야외 전경을 내려다보는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세입자들에게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으로도 제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상가 옆에 있는 고급 사우나에 다녀왔어요. 나이든 몸이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마사지도 받고 좋은 스킨케어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우나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저는 이 동네의 건물주였으니까요. 사우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참 좋았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부재중 전화가 40통이나 와 있었어요. 아들 민중과 며느리 지은이 전화였어요. 화면이 빨갛게 물들 정도로 많은 전화가 와 있었어요. 뭐지? 무슨 일이지? 그러고 보니 오늘이 진짜 명품을 찾아서 방송 날이었어요. 녹화 후 한 달 뒤에 방영되기로 했으니까 오늘 방송을 봤을 거예요. 곧바로 문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세요? 우선 만나서 얘기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진짜 급해요. 이렇게 잠수 타버리시면 저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도자기가 정말 50억이에요? 어머니 어디 계신가요?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연락하는군요. 저를 반지하에 버려두고 자신들만 좋은 아파트로 이사간 후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하나 없던 사람들이 50억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난리를 치는군요. 부재중 전화가 40통이나 왔다는 건 아들 부부가 제가 더 이상 그 지하방에 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마 지하방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알아봤거나 직접 찾아갔을 수도 있겠죠.
저는 괘씸한 마음에 민준이와 지은이 번호를 모두 차단해 버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연락하는 거죠?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보통이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혹시나 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강남경찰서입니다. 윤정자 어르신 맞으신가요? 경찰서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가족분이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실종 신고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를 반지하에 버려두고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고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가족과 약간 갈등이 있어서 연락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가족분들과 한번 통화해 보시겠어요? 너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말했지만 저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두면 더 큰 소동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 보겠어요. 주소도 알려드릴게요. 강남구 신사동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현관벨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띵동. 연달아서 급하게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민준이와 지은이가 보였어요. 둘 다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황급히 들어오려고 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서서 막았어요. 신발 벗고 들어와.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고 단호해서 민준이와 지은이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선 그들은 집 안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높은 층고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강남 전경.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꾸며진 고급 인테리어. 저는 반지하 방에서 나올 때 이전에 있었던 가구나 가전제품, 옷들을 모두 다 버렸어요. 가져오면 반지하 방에서 아들 부부에게 버림받았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억날 것 같아서요.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민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 안을 두리번거리면서 소파에 앉았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설마 어머니, 이 집이 어머니 것은 아니시죠? 월세 들어오신 거죠? 저는 지은이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왜? 내가 이런 집에 살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준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방송에서 봤어요. 아버지 도자기가 정말 50억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50억이 아니라 사실 70억에 팔렸다, 이놈아. 하지만 굳이 정정해 줄 필요는 없었어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쨌든 어머니,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 사업자금도 필요하니까. 그 도자기 팔아요. 그 돈이면 우리 가족 모두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민준이를 내려다봤어요. 너희들 집에 가봤더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하던데 뭘 더 좋은 집을 따져? 민준이와 지은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사업자금으로 5억을 몰래 빼돌렸는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그 돈 당장 돌려놔. 제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그건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나를 위해 남겨둔 돈이야. 그 돈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 민준이가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집을 구하려고. 좋은 집?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나를 반지하에 버려두고 너희들만 좋은 집에 산 게 나를 위해서라고?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칠순잔치라고 속여서 나를 반지하에 버린 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도자기는 이미 팔았어. 그리고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샀지. 뭐라고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건물 전체가 내 거야. 매달 월세만 4천만 원씩 들어와. 나는 이제 너희들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저는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민준아, 지은아. 너희들을 보고 있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부모의 교육이 뭔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기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너희들이 스스로 차버렸어. 나를 반지하에 버릴 때 말이야. 지은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는 약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되어야 할 때였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거든. 창밖의 불빛들이 제 결심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 부부가 소란을 피우고 간 후 며칠간은 고요했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도시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1층 상가에서 올라오는 갓볶은 원두향은 작은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민준이를 30년 넘게 키워봤는데 이렇게 쉽게 물러설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현관벨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급한 듯 연달아 누르는 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3층에 사는 김 씨였어요.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직장인인데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어요. 총각,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문을 열어주자 그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제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다음 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 아들이라고 하면서요. 제 손에서 커피 잔이 흔들렸어요. 다른 세입자로 계약 조건을 바꿔야 한다면서 일주일 내로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성실히 월세 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아도 되는 건지. 김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어떻게 생긴 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고 여자분도 함께 오셨어요. 민준이와 지은이었어요. 확신했어요. 김 씨를 안심시키고 돌려보낸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권리로 세입자한테 그런 말을 했니? 엄마 재산이 곧 제 재산 아닌가요? 당연히 관리할 권리가 있죠. 그 태연한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성실한 세입자를 일주일 만에 내쫓겠다는 게 관리야?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사업이에요. 전화를 끊은 직후 부동산 사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아드님께서 목돈이 필요하다며 월세를 전세로 바꿔달라고 하시네요. 시세로는 5억 정도인데 진행하실 건가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전세 전환. 우와. 민준이는 똑같은 수법을 반복하려 하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여줘야 이 어미가 너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늘에 가신 여보, 우리가 자식 농사를 실패했나 봐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농사가 잘못되면 흙을 다시 뒤집어 놓고 다시 농사를 지으면 돼.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땅을 다시 갈고 씨를 다시 뿌리고 정성껏 키우면 다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난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넌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말야. 이번에는 전처럼 너를 품기만 하지는 않을 거야. 진정한 사랑이 때로는 엄격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저에게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김 씨에게도 연락했어요. 걱정 마세요.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제대로 된 어머니 역할을 할 시간이 왔어요. 아들 부부의 행태를 본 후 저는 더 이상 감정에만 휘둘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고층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은 정말 위압적이었어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신 윤정자 님이시죠? 젊은 여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해 줬어요. 김영수 변호사님이 뵙겠다고 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영수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근엄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이 5억을 빼돌린 일, 저를 반지하에 버린 일, 그리고 최근에 세입자들을 협박하고 전세 사기를 치려 한 일까지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입니다. 더 나아가 사기죄의 소지도 있고요. 어르신께서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 조치라고 하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겠습니다. 그래도 가족 간의 문제니까 원만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맞서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봤어요. 요즘 경제면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건물주가 되니까 부동산 시장 동향도 궁금하고 투자 정보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경제면을 넘기던 중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허위 투자 정보로 수십억 피해. 다단계 투자 사기 적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IT 관련 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다단계 사기였어요. 망해가는 회사의 휴지 조각 주식을 마치 대박 날 것처럼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 사건이었죠. 에이, 요즘 세상에 이런 뻔한 사기에 누가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신문을 접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민준이와 지은이었어요. 둘 다 며칠 못 씻은 것 같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민준이는 무너진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지은이는 빨간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민준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 올라갔어요. 뒤따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민준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들도 따라 들어왔죠. 그런데 민준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지은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귀하게 키운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일어나. 무슨 일인지 말이나 해봐.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큰일 났어요. 투자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투자? 좋은 주식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돈을 다 넣었어요. 제 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정말 모든 걸 걸었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망해가는 회사 주식이었어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어요. 저는 아까 본 신문 기사가 떠올랐어요. 설마 혹시 IT 관련 주식 투자 얘기 아니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당했어요.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아, 정말이었구나. 제가 아까 누가 이런 뻔한 사기에 당하나 했던 바로 그 사기에 우리 아들이 당한 거였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월급도 차압 들어올 예정이고 살고 있는 집도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민준이가 계속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사도 가야 하는데 이 건물에 방이 많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건물에서 살자고요? 자신들이 저를 반지하에 버려둔 지 몇 달도 안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 건물에서 살고 싶다고요? 안 돼.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절대 안 돼. 엄마 제발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난번에 저를 살게 해줬던 그 지하방이 있잖아. 거기 들어가면 되잖아. 민준이와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런 곳에서는 못 살아요. 왜? 나는 거기서 살았는데?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너희들이 나를 그런 곳에 버려뒀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너희들 차례가 되니까 못 살겠다는 거야? 민준이가 계속 무릎을 꿇은 채로 애원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민준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려서부터 때를 쓸 때마다 다 들어줬거든요.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줬고 잘못을 해도 감싸주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무조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이제라도 고쳐야 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부모 역할이 뭔지 보여줄 때가 됐어요. 민준아 일어나. 그리고 집에 가. 엄마,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어려서부터 내가 떼쓸 때마다 다 들어줬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 스스로 해결해. 민준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 너희 힘으로 해결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야.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힘들지만 이게 맞는 길이에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 후 아들 부부는 몇 번 더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현관 벨을 눌렀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걸 들으면서도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아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세 번째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때는 민준이 혼자 와서 조용히 벨을 눌렀어요.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시간을 주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드디어 포기했구나 싶어서 후련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 곳은 구했을까요? 민준이가 아프다던 게 진짜 아픈 건 아닐까요? 밤에 잠들기 전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 번만 확인해 보자. 그날 오후 저는 예전에 살았던 반지하 집으로 가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설마 정말 거기서 살고 있을까요? 그 동네에 도착하니 예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키키한 냄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살았던 곳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반지하 집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안을 내려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민준이와 지은이가 거기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은이는 낡은 소파에 앉아서 뭔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예전에 입던 예쁜 옷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죠.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다쳤구나. 그때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일용직 자리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 민준이가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 돼. 지은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난번처럼 또 다쳐서 오면 어떡해. 다리 다 나을 때까지 쉬어.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살아? 회사도 잘리고 월세도 밀렸는데. 민준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절뚝절뚝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왼쪽 다리를 제대로 딛지 못하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민준이가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기척이 들려서 저는 급하게 근처 전신주 뒤로 숨었어요. 민준이가 반지하에서 나왔어요. 절뚝절뚝 걸으면서도 등을 곧게 펴고 걸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제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 제가 정성스럽게 키운 그 아이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펜트하우스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민준이가 어려서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가 생각났어요. 넘어져서 울면 제가 달려가서 안아줬었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싸워서 울면서 집에 온 적도 있었어요. 엄마, 애들이 나를 놀려. 그때도 제가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우리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랬었는데 중학교 때는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엄마, 나 수학을 못하겠어. 그러면 제가 과외도 시켜주고 밤늦게까지 옆에서 공부를 도와줬었죠. 고등학교 때 첫사랑에 실연당해서 며칠 동안 밥도 안 먹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해줬었는데, 대학교 갈 때도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항상 제가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 가혹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민준이 버릇을 평생 못 고쳐.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봐줬어요. 무엇이든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줬고 잘못을 해도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되라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민준이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무조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어머니인 저를 반지하에 버려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처럼요.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동안에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해. 제가 죽고 나면 누가 민준이를 가르쳐 줄 건가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민준이가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이게 정말 너를 위하는 길이야. 진짜 사랑이 때로는 냉정함을 요구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어려서 열이 날 때 제 품에서 잠들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받고 와서 자랑하던 모습, 군대 갔다 와서 키가 훌쩍 커진 모습.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그 추억들이 지금의 민준이를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과보했던 게 문제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집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민준이가 정말로 변할 때까지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민준이를 위하는 길이죠? 남편이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정자야, 내 판단을 믿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또 몇 주가 흘렀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려고 했어요. 평소 즐겨 쓰던 하얀 도자기 잔에 따르려고 커피잔을 드는 순간이었어요. 쨍그랑. 갑자기 손에서 잔이 빠져나가더니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어머. 그냥 실수였겠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원래 직감이 잘 맞는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쓸데없는 걱정을 자주 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또 괜한 걱정이겠지 하고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깨진 유리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요. 깨진 조각을 모두 치우고 평소처럼 사우나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요즘 들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몸 관리를 하는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건물을 나와서 사우나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할 일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예전에는 저도 그 바쁜 일상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록불이 켜졌어요. 평소처럼 차분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달려오는 자동차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조심해요. 뒤에서 급하게 소리치는 젊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았지만 돌아볼 틈도 없었어요. 그와 동시에 쿵
하는 엄청난 충격이 제 몸을 강타했어요. 마치 거대한 망치로 온몸을 내려친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는 강렬한 충격이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그 이후는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셔서 눈을 다시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코끝에서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났고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삐삐 울리고 있었어요. 몸 곳곳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려보니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여자였는데 지은이었어요. 며칠 못 씻은 것 같은 모습이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마치 병원에서 며칠 밤을 샌 것 같았어요. 어머니, 깨셨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마르고 쉰소리만 겨우 나왔어요. 병원이에요. 어머니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차 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차 사고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누워 있는 거구나. 그때 들었던 그 소리가 정말 자동차 소리였구나. 아침에 커피잔이 깨진 게 정말 불길한 징조였나 봐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저희는 한 달 넘게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사고 났다는 걸 알았을까요? 민준이는 어디 있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던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큰 비밀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떡하죠? 정말 어떡하죠?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무서운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의식을 찾으셨군요. 다행입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오셨을 때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셨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머리 외상도 있었고 갈비뼈도 몇 개 부러졌어요. 하지만 가장 심각했던 건 복부 내부 손상이었습니다. 특히 신장 손상이 매우 심각했어요. 내부 출혈도 심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장이라고요? 제 신장이 망가졌다는 건가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도 잃으신 상태였어요.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응급수술이요? 네, 그래서 급하게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신장 이식이라니. 그럼 누가 신장을 주신 건가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뇌사자나 기증 대기자 명단에서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다행히 적합성이 맞는 기증자가 바로 옆에 계셔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증자가 누구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직접 들어야 했어요. 아드님께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현실감이 사라졌어요. 민준이가 저에게 신장을 주었다고요?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던 그 아이가 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준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젊으시니까 회복은 잘 되실 겁니다. 다만 수술 직후라 아직은 안정을 취하고 계셔야 해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하지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고 나서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오직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손에서 떨림이 전해졌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민준이가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반지하에 버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신장을 저에게 준 거예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지은이에게 부탁했어요. 민준이 보러 가고 싶어. 휠체어라도 빌려줄 수 있어? 어머니 아직 몸이 괜찮아. 꼭 봐야겠어.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이를 당장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휠체어를 빌려왔어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걷기는 힘들었지만 민준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모든 고통보다 컸어요. 민준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은 제 병실에서 2개 문 건너편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이가 보였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고 수술 때문인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서 여러 감정이 느껴졌어요. 엄마. 민준이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은이가 급하게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민준아. 저는 민준이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한 흔적이었겠죠.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상처 자국도 보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내가 괜찮냐고 묻는 거니? 너야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민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우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른이 된 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끌어안았어요. 수술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안아주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어린 아이였을 때처럼 말이에요. 지은이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병실에서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용서되는 것 같았어요. 내 귀한 아들의 신장이 지금 내 몸속에 있구나. 생각하니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슬프면서도 감격스럽고 이런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준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는데도 말이에요. 반지하 생활을 하게 만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외면했는데도 말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 변한 건가? 예전의 민준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던 그 아이가 저를 위해 이런 큰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퇴원 후 몇 주가 지나면서 민준이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일상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제가 기상하면 민준이도 함께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을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수술 때문에 가벼운 산책만 했지만 점차 회복되면서 운동 강도도 높여갔죠. 엄마, 오늘은 한 바퀴 더 돌아볼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신장 이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민준이는 예전과 달리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운동했어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체력을 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런 민준이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아래층 사는 김 씨한테 이사 도움을 드릴까 한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말이야. 민준이와 지은이는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 힘으로 살아보겠어요. 지은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많은 피해를 드렸는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신장 이식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당장 일을 하겠다는 거니?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무리하면 안 돼. 민준이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야. 내 신장을 받은 사람이 무리해서 몸을 망치면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 반은 농담이었지만 반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민준이의 건강이 걱정되었거든요. 결국 아래층 김 씨에게 이사비를 넉넉히 드리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도와드렸어요. 김 씨도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이사비를 받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신혼집다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민준이와 지은이가 아래층으로 들어왔어요.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어요.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일상이 만들어졌어요. 아침에는 함께 운동을 하고 점심때는 가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녁은 각자 해결했어요.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지은이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어디서? 마트 계산대에서요. 아직은 파트타임이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정직원으로도 갈 수 있대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에는 일하는 것을 싫어했던 지은이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아직 일을 할 수 없어서 제가라도 벌어야죠. 민준이는 지은이가 일하러 나갈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몸이 이래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런 거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지은이의 말에 민준이는 더욱 죄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민준이를 보면서 저는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아,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하지만 엄마. 지은이가 일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 때 자존감을 느끼는 법이거든. 정말로 지은이는 일을 시작한 후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쇼핑하고 미용실 가는 것만 관심 있었던 지은이가 이제는 알뜰하게 가계부를 쓰고 절약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마트에서 할인하는 식재료로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요리하는 거 재미있어요. 요즘 유튜브로 요리법도 배우고 있어요. 그런 지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도 차츰 회복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존의 투자 사기로 빚을 진 것 때문에 당분간은 정식 취업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 아르바이트 구했어요. 어떤 일인데?
온라인 과외예요.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아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컴퓨터 기초를 가르치는 거예요. 민준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거였어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죠. 많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갔어요. 아침 운동은 이제 저희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앞서 갈게요. 이제 엄마보다 체력이 좋아졌구나. 함께 운동하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어요. 엄마, 요즘 신장 상태는 어떠세요? 정기검진 받으실 때 같이 갈까요? 괜찮다.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어. 그래도 제 신장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민준이의 농담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퇴근하고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머니, 저 정직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축하한다. 사장님이 제가 성실하고 손님 응대도 잘한다고 하시면서 다음 달부터 정직원으로 해주신대요. 지은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오빠도 과외 학생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정말 저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뭘 감사해.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민준이와 지은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몇 달 더 지난 어느 날 민준이가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저희가 독립하려고 해요. 독립? 네, 이제 저희도 충분히 벌고 있고 신용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서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나가려고 해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야 좋은 관계가 된 것 같은데. 하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 젊은 부부가 계속 어머니랑 같이 살 수는 없지. 독립해서 사는 게 맞아. 민준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는 마라.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해. 당연하죠. 이 동네에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안부 전화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뵐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민준이와 지은이가 독립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이제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살펴주고 의지하면서도 각자 독립된 가족으로 성장한 거예요. 민준이는 더 이상 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먼저 물어봤어요. 지은이도 예전처럼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번 돈으로 조금씩 저축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독립하는 날 저는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건 뭐예요? 새집 축하 선물이야. 어머니. 많지는 않지만 첫 독립 기념으로 받아라.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새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정말 스스로 살아야 해.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네, 약속해요. 그들이 짐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홀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몸은 괜찮고? 네, 정기검진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엄마 신장이 저한테 잘 적응하고 있나 봐요. 다행이다. 엄마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자식 농사 성공한 것 같죠? 늦었지만 말이에요. 이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려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